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자, 주말 동안 참으로 많은 뉴스들이 쏟았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도요, 뉴스 풍년인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탄소 중립 정책 급발진을 했다. 기업들은 패닉이다. 기업들이 대책이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요, 2018년 기준으로 35%, 2018년 배출량의 35%까지 줄이기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법으로 만든 겁니다. 얼마 전에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30년 전 시작한 유럽연합도 못했는데 이거 너무 과도한 목표 아닙니까? 기업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채용 하반기에도 암울하다. 대기업 68%가 계획이 없다. 아예 계획이 없답니다. 그럼 절반이 넘는 기업이 이런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됐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습니다. 안 뽑겠다 13%, 계획 미정이다 55%입니다. 물론 계획 미정인 회사 중에서는 다시 또 계획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취업이 힘든 상황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최근 들어서요, 대기업 공채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경력자 선호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 신규 채용 갈수록 좁은 문이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이재명 충청에서 이틀 연속 과반 승리다. 주말 이틀 동안 충청 지역에서 여당 대선 경선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한정된 표가 집계가 된 겁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순회 경선이 시작이 됐죠. 이재명 충청 지역에서 54.72%, 그리고요, 이낙연 28.19%, 거의 더블 스코어가 됐습니다. 나머지 후보 4명은 한 자릿수 득표다. 12일에요.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선거인단, 전체 선거인단 1차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2일 결과가 분수령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보겠습니다. 자, 이른바 사주 의혹. 이 부분 정치권을 강탈했죠.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한겨레 일면에서 이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 뺨치는 교발장 스부장이 있다. 고발장 전문을 입수해서 보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권 총선에서 이기려 윤석열 헐뜯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김웅 후보가, 그러니까 총선 전이죠. 김웅 후보가 지난해 2차례 당 관계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 범죄 사실 고발 이후 결론만 13장. 총선 전에 신속 수사 처벌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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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6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헷갈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많습니다.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지금까지 2주 간격으로 뭔가 계속 발표했어요. 이번에도 발표했는데 이번엔 10월 초까지 4주 동안 적용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 끼어있는 기간이 되죠. 그런데요, 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될까, 지켜질까 이런 의문도 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헷갈립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더블 스코어. 여당 대선 순회 경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분 표결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격차가 좀 납니다. 1등과 2등 사이에서 말이죠.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7시간 회의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경선 룰, 이른바 역선택 문제를 놓고 그동안 갈등이 굉장히 거칠어졌었는데 어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후부터 회의를 무려 7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 7시간 회의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세금으로 메꾼다.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등등 이른바 이제 공적연금이라고 표현하죠. 이 연금이요 계속 적자 상태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세금으로 메우는 건데요. 이 액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결국은 국민 부담입니다. 이 연금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요. 대선 주자들은 왠지요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공약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입니다. 내용 꼼꼼히 좀 챙겨둬야 실천할 수 있는데요.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밤 10시, 다시 밤 9시, 그랬다가 다시 10시로 왔죠. 왔다 갔다 영업 제한 시간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정부 통계 근거 없이 정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바꾸는 게 과연 무슨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9시와 10시는 무슨 근거입니까? 밥은 9시까지 꼭 먹어야 되는 거고 술은 10시부터 먹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 나와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도대체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계신 거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시간대별 감염자 데이터 요청에 당국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런 답변을 한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간 제한 조정을 하는 거는 무슨 근거입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요. 전문가들 인원 제한도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2명, 4명, 8명 뭐 백신을 맞았을 경우 인센티브를 줘서 포함을 안 시킨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문가 멘트가 여기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 2차 가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식당 운영 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단축했던 건 단순한 추측일 뿐 과학적 근거가 없는 규제였다. 9시였다가 다시 10시로 늘어났잖아요. 그전엔 또 10시였고요.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은 4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 2주 전에 저희들이 강화했었습니다만 영업시간을 다시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카페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도 6인까지로 확대 허용됩니다.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밤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하겠습니다. 정부는 고심 끝에 추석을 포함해서 일주일간, 추석 연휴를 다 포함해서 일주일간입니다.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에서의 가족 모임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내용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도 좀 단순하게 추려보면은요. 일단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1시간 늘어났다는 거 하나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2차를 완료하시고 2주가 지나신 분들은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 제한에 포함 안 시켰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큰 축인데요. 일단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죠. 먼저요.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할 때 인원입니다. 오후 6시, 그러니까 저녁 6시 전에는요. 일단 4명 돼요. 백신 안 맞으신 분들, 그리고 1차만 맞으신 분도 4명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서 2차까지 완료하신 분 2명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같은 6명인데 오후 6시를 넘어가게 되면 좀 달라져요. 똑같이 6명이 됩니다. 그런데 오후 저녁 6시 이후에는 미접종자, 1차 접종자는 2명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백신 완료자 4명까지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6명인데 구성이 좀 다르죠? 복잡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3단계의 경우는 또 달라요. 3단계는 일단 미접종자, 1차 접종자 4명 되고요. 여기에 접종 완료자 4명이 추가돼서 8명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이외 지역은 이런 걸 적용받게 되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추석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찾아뵙는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친척들도 있을 거고요. 그 숫자 제한인데요. 일단 최대 8명까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 미접종자하고 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접종 완료자 4명까지 추가가 돼서 8명이 되는 겁니다. 아까 식당, 카페하고 좀 다르죠. 거기 6명인데. 이렇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성묘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8명 성묘가 가능할까? 4단계에서는 안 됩니다. 4단계 8명 안 됩니다. 4명까지만 되는 겁니다. 4단계는. 그런데 3단계는 가능해요. 다만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 앞서서 봤던 그 내용과 좀 비슷하죠. 성묘인원은요. 근데 그것도 3단계에서만 8명까지 됩니다. 다만 4명은 접종 완료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 주홍구 교수님. 네. 모두 이해하셨습니까? 예, 저도 어제부터 이제 계속 이걸 숙지하느라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일단 그래도 정부의 고심이 읽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모델을 좀 예를 들어 보자면 싱가포르와 대만 모델과 영국, 이스라엘 사이 정도의 모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강화라든지 완전한 완화, 그 중간 사이에서의 그 고심을 한 흔적은 좀 엿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10시에서 9시에서 10시로 이렇게 영업 시간을 이렇게 연장한 부분에서는 경제적 고려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1차 영업,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은 실제로 매출의 차이가 좀 컸습니다. 10시에 문을 닫았을 때와 9시에 문을 닫았을 때. 아마도 그것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한 것 같은데 예. 사실은 2차 영업, 그러니까 이제 음주를 하게 되는 예. 업소는 시간 차이는 크게 매출액에 차이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경제적 고려라든지 모델을 마련하는 거에 있어서는 고심이 컸지만 솔직히 과학적 데이터가 불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10시로 시간을 좀 늘렸잖아요. 그럼 그전에 9시는 왜 줄인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위드 코너라는 언급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단계적 완화를 하려는 모습으로는 보였는데 예. 사실은 그게 어떤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과학적 근거도 희박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좀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그리고 백신 그 접종 완료자, 2차 접종을 완료한 분들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사실 4단계 수도권에서는 이게 6시 이후는 이제 어떤 완화를 좀 줬는데 예. 근데 접종을 완료하신 2차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사실 노약자나 이제 그렇게 조금 경제 활동이 활발한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으로선 사실은 고령자 위주로 백신 접종이 먼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에 완화를 했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을 많이 남기고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네. 4명, 뭐 2명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과연 소비가 활동, 경제 활동이 많은 젊은 층이 포함이 많을 것인가? 이건 의문이다. 이런 뜻이네요. 예, 오히려 좀 혼선을 줄 수 있어서 매출이나 그런 거에 조금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규제 일변도를 할 거면은 예. 손실 보전. 그러니까 최소한 납득 가능한 손실 보전이 올해 초부터 있어 왔는데 예. 그 부분의 이야기는 거의 빠져 있는 채 계속 그냥 규제해서 9시에서 10시 이 정도로 하니까 예. 자영업자께서들 이제 집단 행동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뭐 조정되고 연장되잖아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이 바로 자영업자분들이에요.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얘기거든요. 그분들이 좀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고작 1시간 연장, 더는 못 참는다. 성난 자영업자 8일 또 거리로 예고가 돼 있습니다. 지금요. 자영업자분들 분노가 극에 달했다.
수도권 4단계 한 달 늘리고 밤 10시로 완화했다. 희망 고문에 지쳤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두 주씩, 이번엔 4주.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8일 전국에서 3천여 명 심야 차량 시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하나 있고요. 당국도 이런 불만, 분노를 의식했겠죠.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 추석을 잘 넘기면 10월부터는 일상에 가까운 거리두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 그러니까 코로나는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그대로 하고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거죠. 위드 코로나가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방역 당국이 설명을 좀 내놨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향후 4주간을 잘 넘겨서 적절한 수준에서 유행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10월부터는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정부도 좀 신중하게 설명을 해요. 일상에 가까운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이른바 위드 코로나 뭐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단정적으로 정부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좀 정말로 뭔가를 전환할 때가 온 건가? 윤기찬 변호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게 아마 이제 접종 완료자의 비율 보고 결정을 한다는 의미 같아요. 그래서 접종 완료자의 그 비율 증가 속도에 비춰서 이제 방역 완화하겠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근데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렇게 미리 또 공표하면 또 심한 고민이 되지 않을까. 지금 모더나 백신도 좀 차질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더 국민의 어떤 인내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뒤늦게 그때 어떤 방역 완화 조치를 하면서 설명하는 게 맞는 거고 예. 정부가 지금까지 안 해온 부분이 하나 있어요. 데이터 축적을 안 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9시에서 10시로 늘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고 10시에서 예. 9시로 줄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1시간 줄일 때 왜 줄였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러면 예. 아마 자영업자분들도 조금 더 수긍을 했을 거예요. 근데 데이터 없이 그냥 좀 폭증하면 어떤 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자영업자의 영업을 옥죄하기 때문에 이것이 알고 보니까 데이터가 전혀 없다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해서 영업시간을 줄였냐. 예를 들면 뭐 같은 사람이 1시간 더 밥과 술을 먹는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더 나오거나 그 시간대에 바이러스가 더 활성화되거나 이런 과학적 데이터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10월 달에 저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미리 할 것이 아니고 예.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때 가서 우리가 데이터를 조사해봤더니 이렇더라라고 해서 뭐 접종을 1차만 맞은 분을 풀든 2차 접종 완료자만 풀든 어쨌든 뭔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제시해야지만 국민으로 하여금 불안감도 없어지고 예. 또한 뭐 불만도 없어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전혀 그런 데이터가 없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죠. 데이터가 정말 없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가 있는데 공개를 못하는 건지 두 가지 경우 다 문제입니다. 아무튼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자영업자 분들은 듣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 거리두기 조정안 관련 사안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당의 대선 경선 얘기입니다. 순회 경선이 주말 동안 시작이 됐죠. 충청 지역입니다. 두 군데에 걸쳐서 나눠서 뭐 주말에 진행이 됐는데 그 결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뉴스를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친문 권리당원도 이재명에 몰표를 줬다. 이낙연의 2배에 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당 대선 순회 경선 충청 지역 표심 분석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아래 여기 보면 숫자가 좀 나와 있어요. 지역을요. 먼저 대전, 충남, 세종, 충북 이렇게 나눠서 각각 한 차례씩 진행이 됐죠. 그리고 발표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이재명 50% 넘어갔죠. 그래서 합계가 54.72%입니다. 절반 넘어갔죠. 그리고 2등인 이낙연 후보 28.19입니다. 2배 가깝죠. 차이가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요. 권리당원 투표, 뭐 대의원 투표, 그리고 ARS로 뭐 일반 당원들, 권리당원들은 이렇게 진행이 됐고 현장 투표 진행했고 약간 복잡한데 그런 내용을 모두 합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이 집계 내용 중에는요. 권리당원들의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제목이 친문 권리당원에서도 이재명의 표가 많이 나왔다. 이런 제목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각각 후보들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재명 경쟁력 가진 내가 필승 카드다. 뭐 이런 자신감. 그리고요. 이낙연 격차 조금 좁힌 뒤에 최대 승부처 호남에서 따라잡을 것이다. 어떤 또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3위, 추미애 4위에 올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먼저 어제 이 주말 동안의 발표 내용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어떤 소감 연속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종 집계 누적 결과를 기호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21,047표, 득표율 54.72%. 기호 4번 이낙연 18,841표, 28.19%. 대전, 충남에 이어서 오늘 세종, 충북까지 이제 과반을 넘는 지지를 보내주셔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예상치보다 높은 지지율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득표율이나 또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저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이나 또 당원들에게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맞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도 논란 연이틀 과반 확보 예상보다 높은 지지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도 이 정도까지 표가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요. 자, 최영주 편집위원. 네. 먼저 주말 동안의 충청권 순회 경선 결과 일단 뭐 일부분이 나온 거죠, 사실은 네. 전체에서. 그런데 일부분이지만 이 정도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셨습니까? 네, 저는 솔직히 절반을 넘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기사들은 예상 밖이다 그러는데 최영철 편집위원은 예상을 하셨다 그랬어요. 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예. 아마 한 보름 전이나 한 20일 전쯤 이미 문턱을 넘었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문턱은 그러니까 어떤 거의 겁니까? 대세론의 문턱을 넘어서 거의 뭐 후보 가까이 간 정도의 문턱을 넘어서 달리고 있다. 이제 장애물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판단을 했어요? 장면들을 제가 목격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했구나. 이걸 생각했는데요. 예. 첫 번째, 바지 발언이 나왔을 때 예. 많은 사람들이 혐오감을 한번 느꼈을 겁니다. 오. 바지 벗을까요? 예. 그런데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지지율이 높게 가더라는 것이죠. 그런 도덕성, 괜찮아. 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그 정도 발언이 나왔는데도 별다른 타격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또 책임성의 문제도 있죠. 쿠팡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나서 예. 소방관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도 이재명 후보는 그 책임을 등한시하고 먹방에 출연했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는데도 그거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악재가 계속 나왔는데도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변호인 선임 문제, 예. 무력 언론,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이것도 도덕성의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왔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예. 지지자들이 이미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이거는 아무리 뭐 어떤 풍파가 와도 여기에를 떡잎부터 물을 확실히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과반 넘어서 아마 결선 투표 없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처럼 선출되는 그 과정을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 지금 지지층들이 예. 내부에서 정권 교체를 하려는 겁니다.
정권 재창출을 하지만 예. 내부에서는 정권 교체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비슷한 스타일의 뭐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보다는 예. 좀 더 사이다, 좀 더 시원한 사람, 이 사람을 뽑아서 우리도 리모델링 한번 해서 정권 재창출하자. 이렇게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측했는데 그것이 맞아들은 것 같다. 아마 당원들도 이렇게 결심을 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사실 권리당원 중에서 굉장히 강성인 친문 당원이 있다고 판단하잖아요. 그럼 이 친문 당원들도 상당수가 이재명 후보 지지로 갔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경로 의존성이 강하거든요. 예. 관성이 강합니다. 이미 대세론을 형성한 이재명을 끌어내리기에는 지금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친문 강성당원들이 판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를 타고 가야지 우리가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무난하게 50%를 넘은 결과치를 받아들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그러면은 해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친문 강성 당원들의 거부감이 많다. 그동안 이런 분석 많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그 거부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 앞에서는 그 거부감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본선에서 이길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그런 거부감을 상쇄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못마땅한 게 있지만 이길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분석에 따르면은. 예. 어떤 이런 기사, 오늘 이런 비슷한 분석의 기사가 참 많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이 충청권 순회 경선은 끝났죠? 근데 다음 기사는요. 이낙연 후보와 연관을 지으면서 남은 과제를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낙연 후보 지지층의 반 이재명 현상이 뚜렷하다. 그러니까 이 뜻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나중에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럼 밑에 보면은요. 이낙연 저도 여당 후보 지지가 45%뿐이다. 그럼 나머지 퍼센트는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20%는 아예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한다. 그리고 상당수 퍼센트는 아예 투표 안 한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도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배종호 교수님. 예. 이게 만약에요. 가정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낙연 후보는 탈락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인데 이 기사에 따르면 이 기사는 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 이거에 따르면 절반 이상은 이재명에게 안 간다가 됩니다. 이거는 이런 가능성이 정말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예. 그 가정을 전제로 전망을 한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현실에 닥칠 경우에 선택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예. 이번에 지금 민주당 첫 지역 순회 경선 결과도 이재명 지사 본인도 놀랄 정도로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의 결과를 낸 것은 예. 조직표라고 할 수 있는 대의원표보다는 예. 권리당원, 권리당원표에서 압도적으로 2배 이상의 지지를 얻음으로 인해서 과반의 득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친문 핵심들이 권리당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 지사 그동안의 친문들은 비호감의 상당 부분 좀 정서를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론조사는 정반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선택의 결과는 뭐 다들 분석하지만은 결국 본선 경쟁력 누가 본선에 나갔을 때 국민의힘 내지는 범보수 야권 후보를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걸 바탕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요. 따라서 실제로 지금 본선이 펼쳐질 경우에 예. 지금 이런 조사하고는 다르게 만약에 이런 조사 결과대로 이루어진다면 정권이 교체되는 이른바 정권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강력한 팬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강력한 팬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강력한 자기만의 지지층이 없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재명 지사로 후보가 확정될 경우에는 예. 지금의 여론조사하고 결과는 다르게 대부분 이재명 지사를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가 치열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선에서 승리했고 그 이유는 당시에 여권 후보들이 이명박 박근혜 보수층 후보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그런 예. 결과가 나와서 결국은 똑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오지만 막상 정말 진짜 선거가 닥치게 되면은 이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에요. 지금 여기 기사에 소개된 이 여론조사는 요 아래 좀 보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8월 27일, 2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사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주원 교수님께서 네.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예. 저는 이제 배 교수님과 약간 다른 의견이 저는 그건 이재명 후보의 학이 나름에 좀 달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이 나름이다. 워낙 저는 반명정서라고 요즘 표현하죠. 반명정서가 그래도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께서 보여주시는 행동이 사이다 발언보다는 말을 아낀다라는 미명하에 뭔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일관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가정법으로 정말 본선까지 가게 됐을 때 예. 진짜 콘크리트층이라고 아까도 최경철 편집위원 말씀해 주셨는데 콘크리트층에 같이 결합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확장적으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슈퍼위크도 앞두고 있는데 예. 이게 밴드웨건 효과가 아니라 언더독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언더독이니까 약자에게 표를 좀 많이 가는 현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12일 그 국민 일반인 슈퍼위크의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윤기찬 변호사.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게 지금 충청권에 그 7만 명뿐이 안 돼요. 권리당 투표가. 근데 문제는 그 투표율이 고르게 나왔다는 거죠. 충남, 충북이.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지만 예. 사실 7만 명이면 전북의 그 권리당원 수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슈퍼위크에서 한 65만 명이기 때문에 예. 당원들은 경쟁력을 봐요. 경쟁력을 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고 도덕적으로 조금 하자 있더라도 어떤 투표권을 몰아주는데 문제는 선거인단의 경우에는 국민선거인단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나오느냐 이재명 지사께서 그것이 아마 대세론을 성사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고 예. 또 하나는 이낙연 지사는 저 기사에서 본인의 갈 길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저것이 이제 저도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본선에서는 야당을 찍지 않는다고 보지만 예. 문제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지지하는 거죠. 그러면 당원들 상대로 본인이 어떤 그 어필을 할 것이 아니고 예.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본인만의 길을 갔어야 되는데 예. 지금 계속 검증을 위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이낙연 지사만의 어떤 독특한 그 장점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적합한 인물은 나다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부각했으면 저는 선거인단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앞으로. 그래서 저 여론조사 결과에서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는요. 2위를 기록한 이낙연 후보의 과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갈 길 먼 이낙연, 메시지 정책 재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흥결 부각, 이 승부수가 안 통했다. 뾰족한 돌파구 찾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 기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난 4일입니다. 이낙연 후보 어떤 1차전 순회 경선 결과가 나온 뒤의 발언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만 선거인단 중에서 6만 명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갈 길이 뭔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정표가 나와 있죠. 그리고 선거인단 숫자도 있습니다. 지금 대전, 충남, 세종, 충북, 충청권입니다. 여기 보면 한 7만 5천쯤 되는 요 표 중에서 얼마 얻는가 결정이 된 거예요. 이제 남은 게요. 11일, 10일 각각 대구, 경북과 강원. 근데 여기 숫자가 좀 적어요. 만 단위죠. 그리고요. 12일에 1차 슈퍼위크.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대다수 포함된 경선 결과 1차 선거인단 투표가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64만 명이 참여 대상인데
여기에서 얼마가 나오는가. 일단 굉장히 많은 표니까 이게 굉장히 큰 분수령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쭉 지역별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광주, 전남이 12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전북이 7만. 여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죠. 그리고 일반 선거인단 2차 그리고 3차 발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차 분수령이 12일 날 일반 선거인단 64만 명의 표 그리고 25일, 26일 호남 지역 결과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네. 이낙연 후보의 고비 또는 기회 뭐 설명드렸는데 앞으로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까 문턱 이론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재명 후보가 문턱을 넘어버렸는데 예. 그 문턱을 다시 되돌려서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하는 이낙연 후보의 예. 앞길은 매우 거칠다. 그야말로 앞에 정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정글을 헤쳐나가기가 저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이낙연 후보는 추석 밥상을 잡아야죠. 호남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 호남이 추석 연휴 이후에 그렇죠. 일정이 잡혀 연휴 있습니다. 끝나고 바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석 밥상에서 이낙연이 어떻게 이재명을 뒤집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줄 것인가. 특히 호남에 그것을 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별로 개발된 것이 있을지 사실 저는 좀 의문스러운데 저희 기자들이 사실 뭐 여러 후보들을 직접 만나지 않습니까? 저희는. 예. 그러면 이낙연 후보의 가장 큰 단점은 기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오. 이재명 후보는 다른 점이 기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예.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죠. 예. 그렇지만 기자들이 뭘 듣고 싶을까부터 먼저 꺼내는 사실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도 이제부터는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에 민주당의 핵심 권리당원들이 모여있는 호남이 과연 무엇을 지금 듣고 싶어 하는지를 추석 밥상에 올린다면 성공할 것이고 예. 그렇지 못한다면 실패할 것인데 또 하나 더 남아있겠죠. 단일화로 승부를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단일화는 지금 여러 후보들이 너무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예. 단일화 효과도 지지율 이전 효과가 매우 적다. 그리고 후보들마다 뭐 완주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단일화의 그 나머지 후보들이 단일화를 통해서 얻게 될 이익도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 남은 것은 어쨌든 추석 밥상에 어찌됐든 이낙연이라는 후보의 이름을 예. 올려서 어떻게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의제를 던져줄 것인가. 이것을 지금부터 고민해서 노력해야지. 그러나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모험적인 성격이 아니어서 이낙연 후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남은 카드는 그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영철 편집위원이 현장에서 여당 대선 후보들을 만나서 뭐 얘기를 나눠보고 질문도 해보고 이런. 자, 다음은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뭔가 갈등 그리고 뭔가 좀 뭘 했다가 번복했다가 뭐가 바뀌었다가 뭐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요. 어제 밤 늦게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무려 7시간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했는데 그리고 뭔가 좀 매듭을 짓긴 졌어요.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야당 역선택 최소화다. 여론조사 때 본선 경쟁력을 묻는다. 어렵습니다. 뭐 역선택, 본선 경쟁력. 이것만 봐서는 뭘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 사퇴 소동 끝에 한밤에 만장일치로 합의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그동안 역선택, 그러니까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분들은 여론조사에서 빼자 말자 이걸 가지고 싸웠거든요. 근데 이게 매듭이 안 지어져 있다가 어제 이제 결론을 낸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층을 포함을 하되 여당 후보와 1대1 가상 대결 이런 내용의 설문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당 후보가 누가 됐습니다. 그럼 이 후보와 우리 누구 후보와 할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1대1 가상 대결이라고 좀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남은 게요. 1차, 2차 컷오프가 있고 최종 경선이 있어요. 근데 1차 컷오프의 경우는 원래 100% 여론조사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당원을 20% 넣기로 좀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 남은 게요. 토론해 가지고 또 이게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몇 번 할 것이냐,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갖고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요. 사실 공정 서약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몇몇 후보가 또 불참을 했습니다. 뭐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등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윤기찬 변호사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시면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이에요, 지금. 거기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어제 밤 늦게까지 회의에 참석하셨죠, 윤기찬 변호사. 네, 끝날 때까지. 자, 그러면은 어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려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 좀 먼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것이 예. 일단 지지 정당을 물어요. 그래서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해서 예. 그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이제 그 설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빼버리는 역선택.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여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답한 분들은 여론조사 빼자. 이 부분이 논란이었죠. 그런 지금. 조항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와 예. 관련돼서 지난 금요일부터 경론을 벌여왔거든요. 그런데 그 도입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은 뭐냐면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자는 데는 다들 후보자들이 다 일치된 의견을 그렇죠. 보이고 있어요. 그럼 굳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이 아니고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한 설문 구성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7시간 동안 경론 끝에 합의가 된 겁니까? 합의가 그거?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이 12명이죠. 12분. 12분인데 한 분이 그날 불참을 해서 11분이 경론을 벌였어요. 근데 11분이 다 만장일치가 됐습니까? 만장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다 의견이 그럼 모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합도 조사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설문 자체는 이제 전문가들이 설문 구성을 하겠지만 예. 보통 적합도 이 후보가 우리 후보가 대선 후보 적합하냐라고 적합도를 묻는 방법이 있고 예. 근데 경쟁력을 묻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그 타당의 후보와 대결했을 때 어느 분이 더 경쟁력 있다고 보느냐 예.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묻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쯤 되면 아마 민주당 후보가 확정이 될 거예요. 그 그렇죠. 확정된 후보와 이제 가상 대결을 벌여서 그 수치를 지수화해가지고 환산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선에 참여한 물론 이제 컷오프 경선이 있지만 남게 되는 최종이 4명까지 네 남게 분이죠. 되죠. 그럼 네. 4명이 나오면 4명을 각각 여당 후보 한 명씩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밝히기 뭐하지만 예.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했어요. 오. 그러니까 한 분 다 가상 대결. 가상 대결. 그러니까 1대1 가상 대결을 다 한다는 겁니까? 한 명씩? 그런 안도 검토가 됐습니다. 아니면 통상적으로 적합도 또는 경쟁력 조사는 뭐 여당 누구 후보와 겨루는 후보 중에서 뭐 국민의힘 후보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십니까? 또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경쟁력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하고 후보를 쭉 늘어서잖아요, 이렇게. 그런 방식이에요? 아니면 1대1 방식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관련법상 예. 여론조사의 그 설문을 밝히지 못하게 돼 있어서 예. 제가 그 언급은 부적절하고 하여튼 경쟁력을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서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조홍원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약간 뭔가 1대1 가상조사 쪽이 아닌가라고 들어서 오늘 많은 언론들이 1대1 조사 이렇게 쏙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직은 100% 정확한 건 아닙니까, 그럼? 또한 오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보도 아니고. 네. 그러면 비슷하다. 근데 뭐 아직은 좀 정할 게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설문 구성을 이제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저런 그 방안을 포함해서 설문 구성이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사실 윤기찬 변호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그걸 밝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충 보니까 1대1 가상대결 쪽에 약간 무게가 실리는 설명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랬고요. 자, 일단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요, 이거는 사실 최종 여론조사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50%, 여론조사 50%를 반영할 때. 근데 그에 앞서서 1차, 2차에 걸쳐서 이른바 컷오프 경선, 그러니까 후보를 점점 줄여가는 경선하는데 이 경선에도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여기는 그냥 지금 그대로 역선택 상관없이 지금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 절차를 보면 1차 컷오프를 통해서 8분을 선정을 하고요. 예. 2차 컷오프를 통해서 4분을 선정하거든요. 그러니까 8분 선정할 때는 원래 100% 여론조사를 검토를 했었어요. 예. 근데 당원들의 의견은 왜 안 들어가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1차 그 8분 추릴 단계에도 20%의 책임당원 여론조사 비율을 반영하자. 이렇게 룰을 어제 확정을 했고요. 그럼 그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겁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통상 여론조사처럼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차는 70%의 여론조사와 당원 30% 비율을 반영하는데 예. 거기에도 역선택 방지 조항 없습니다. 거기도 통상 쓰는 여론조사 방식. 그대로 하고 사실 3차 여론조사도 50대 50은 당원의 규정이 예. 있기 때문에 거기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예. 설문 구성을 좀 더 치밀히 하자 이런 차원에서
본선 경쟁을 위한 설문 구성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그럼 1차, 검토하는 거고요. 2차 컷오프 경선과 최종 경선의 여론조사 방식이 좀 다른 거네요. 질문 방식이요. 다소 약간 다르죠. 3차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을 1대1 가상 대결 예. 내지 이런 걸 통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설문 구성을 좀 더 하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복잡하네요. 여기도 좀 이게 뭐가 다르고 비율도 다르고 해서 좀 복잡합니다만 아무튼 뭔가 일단 매듭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야당 심야 진통 끝 역선택 방주를 포기하고 아까 말했지만 뭐 1대1 가상 대결 쪽으로 가는 것 같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윤 그리고 반윤 갈등만 남겼다. 뭔가 안 좋았죠, 서로들. 자, 그러자 이게 과연 갈등이 이걸로 끝나겠느냐라는 거죠. 뭐 하나 정한데 이렇게 진통이 있었고 어디도 7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결국은 가까스로 도입을 했는데 앞으로는 안 그러겠냐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사진 보시면 어제 공정경선 서약식입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뭐 서약서하고 사진 들고 있는데 여기 보면 빠지신 분이 누구인지 대충 보이시죠? 불참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다소간의 불만이 있다고 해서 당의 공식 행사를 불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고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소간의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성숙한 방식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최소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요. 한신문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 사퇴 분잉. 그러니까 어제 사퇴한다고 했다가 뭐 만류가 돼서 이제 번복이 되는 셈이 됐어요. 이러고도 정권 교체된다 착각하나. 굉장히 야당에게는 매서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경선 룰 다툼으로 일부 후보 서약식 불참했다. 순항 중인 여당과는 대비된다. 이거 대표나 후보 모두 책임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글입니다. 주원 교수님. 네. 이 질타를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그 경선률을 정하는 거는 어느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내용과 진통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의 그 경선 과정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히려 야당에서 이런 경선률이나 질문 조항을 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정권 교체에 대한 야성을 갖고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도 읽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예. 저는 이 사설에서 조금 좀 집중하고 싶은 거는 뭐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대표 책임. 예. 왜냐하면은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현재 이 플랫폼 정당이 된 국민의힘을 관리형 대표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 관리형과 주도형 사이에서 조금은 갈짓자 걸음을 하고 있는 걸 느낍니다. 주도형이라 하면은 좀 스피커가 되셔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외부 영입 인사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라든지 예. 최재형 후보께서.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약간 그 저격을 하거나 비하하거나 거리를 두는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 예. 이제는 주도형으로 스피커로서 나서지 마시고 관리형으로 들어가야지 앞으로 있는 이 험난한 길을 예. 계속해서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원 교수님은 대표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지금요. 최영철 편집위원은 이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뭐 우리 주원규 교수님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난을 했기 때문에 예. 더 이상의 비판을 하지 않겠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시죠. 정홍원 선관위원장입니다. 지금 선관위원장이 힘이 셉니다. 결정할 것이 많고 예. 그리고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정홍원 지금 선관위원장은 국무총리 출신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인데 예. 그리고 보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정권의 초대 총리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 정당을 제대로 살려야 된다는 마지막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어제 사퇴 해프닝은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그냥 정치 경험이 없는 분도 아니고 예. 정치 경험이 많고 총리까지 하면서 국정을 통할한 분인데
저런 다툼에서 그냥 밀려서 나 사퇴할래.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다. 물론 이준석 대표의 책임도 크죠. 경준이가 너무 많은 권한을 휘두르면서 예. 그때부터 갈등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정리해야 될 사람은 정홍원 선관위원장입니다. 충분한 책임과 권한을 느끼면서 이것을 해야지 지금 저렇게 분란이 있을 때마다 나 못하겠어. 나 할 일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당의 분란만 더 커질 뿐입니다. 이제 정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모든 당무를 처리해야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예. 뒷걸음질 치는 그런 후퇴형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 많은 보수 정당 지지자들의 그 열렬한 지지와 성원이 있는데 저렇게 물러서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울 뿐이니까 좀 더 마음을 다잡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시환 변호사가 이 선관위에 몸담고 계시니까 지금 정홍원 위원장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약간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관계가 좀 잘못 전달된 게 있어서 예. 정원 총리가 사의를 정확히 밝혔는지는 뭐 언론을 통해서 저도 봤는데. 보도가 나왔죠. 네. 근데 어쨌든 그 불만의 토로였던 걸로 보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관위에서 사실은 구체적인 표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그때 각자 의견을 써내서 나온 의견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자가 예. 6분. 그다음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되 절반씩 하자라는 절충안이 7분 해가지고 예. 6분에서 동수였거든요. 근데 이게 표결 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부결, 가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원 당규에는 이게 가결되려면 과반이 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7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지 말자는 안도 부결이고 그렇게 따지면 예. 그다음에 절충안도 부결인데 이게 바깥에 어떻게 전달됐냐면 이게 당원 당규상 부결된 거다. 절충안이 부결된 거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아야 되는데 다음 기일로 다시 표결 내지 토론을 이어가게 한 정홍원 총리가 특정 주자를 위한 거다라는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였죠. 일부 어떤 분의 그런 뭐 SNS 게재도 있고 한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예. 이런 선관위 내부에 있었던 일이 잘못돼서 전달된 것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한마디로 말해서 뭐 삐그덕거렸다는 거죠. 그럼 지금. 그러니까 이 사설은 이러고도 정권 교체 얘기합니까? 뭐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반응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윤석열 예비후보 얘기입니다. 뭐 야권에선 지지율 뭐 앞서고 있고 최근에 2위인 홍준표 의원이 따라잡고 있다. 그리고 뭐 어떤 여론조사는 뭐 따라잡았다.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지금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는 후보라서 오늘도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석연치 않은 김웅 의원의 해명, 당내 윤석열 본선 경쟁력 의구심이 번지고 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일파만파다. 지금 여당은 뭐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요. 야당 내에서도 지금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덮친 고발 사주 의혹, 이번 위기는 다르다. 뭔가 좀 심상치 않다. 이 기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심상치 않은 이유를 3가지를 꼽았어요. 의혹의 이해 당사자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당 안팎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공격. 그러니까 비판이 밖에서도 나오고 당 안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지율이 정체 상태다. 이런 3가지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관해서 먼저 배정호 교수님. 예.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에요. 이 의혹과 관련해서 여전히 좀 설명이 충분히 안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풀어야 될 의문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풀어야 될 의문이 너무나 많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의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지금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사실상 받았다. 이 청부 고발장을. 그리고 또 당에 전달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공익제보라고 주장을 하는데 공익제보고 뭐 단순히 어떤 뭐 내용이 온 걸 준 것뿐이다. 뭐 이런 설명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이 고발장을 써줬느냐에 따라서 공익제보도 될 수 있고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청부 고발도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누구에게 이걸 받았느냐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데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일단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설명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당에 전달했다고 본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에 누구에게 전달했는가는 확실히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들리기로는 당직자에게 전달했고 그 받았다는 당직자가
이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 사퇴하겠다라는 뭐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좀 더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당직자가 법률지원단장 점정식 의원이죠. 그분에게 전달을 또 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정점식 의원은 확실하게 이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지금 본인은 또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사자들이 많은 분들이 이 사안 관련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요.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예. 이준석 대표 당무감사까지 지시를 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뭐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다가 이게 사실이라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면서 이제 당무감사를 지시를 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도 또 애매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 당에서 공식적으로 접수받은 적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역시 이제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 예.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이분 같은 경우 지금 감찰 지금 받고 있고 예. 앞으로 강제 수사 들어가면 이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본인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별첨으로 해가지고 피고발인의 실명 판결문이 있거든요. 근데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은 당사자, 판사 또는 검사 외에는 입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검사가 입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요. 만약에 이 사실이라면. 왜냐하면 당사자는 그걸 예. 본인이 입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범죄정보 열람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이라고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 열람 기록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퀵스라고. 그래서 이걸 이제 검찰이 수사 들어가서 확인하면은 누가 이 자료를 빼갔는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될 분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죠. 예.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증거를 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검찰총장까지 지낸 분이 증거를 대라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그런 반응이고 구체적으로 해명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해관계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으로는 일치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발 대상으로 돼 있는 사람이 뭐 유시민, 최강욱 등등 다 반윤석열 라인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는 윤석열 본인 그리고 예. 아내 이렇게 돼 있다면 한동훈 예. 검사장.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고 예.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윤석열 전 총장 또는 검찰 또는 아내만 알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단정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당한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건이 있어요. 이 문건의 성격에서 이게 사실상 고발장이다. 아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제보다.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만든 문건이 누구한테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이게 야당으로 접수가 됐는지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아직은 명확하고 시원스럽게 설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예, 당과 관련돼서 사실관계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2020년도 이제 4월경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총선 직전인데 전이죠. 그때는 그 당의 법률지원단장은 최규열 의원인데 낙천을 했어요. 그래서 법률지원단장이 업무를 사실상 못했고 정점식 의원 말씀하시는데 정점식 의원은 2020년 4월 20일 날 법률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그전에는 뭐 법률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어떤 계통상이 없었고 본인이 스스로 밝혔습니다. 자기는 받은 바 없다. 그다음에 뭐 당직자가 건넸다고 하는 것도 추정 보도일 뿐이지 사실관계 확인된 바가 없고 예. 저희들도 알아보고 당에서 파악해본 바에 따르면 그런 문건을 접수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당에서 확인한 바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 문건을 접수한 바 없다. 예. 그래서 예. 다만 그 이외에 당직자의 말을 추정 보도를 한 부분은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 점을 좀 밝혀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죠. 이 사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뭐 여기서도 또 여러 가지 주장 그리고 뭐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야당 관련 내용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은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겠습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 얘기는 연금, 그중에서도 이제 공적연금이죠. 뭐 공무원연금, 뭐 군인연금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공무원연금, 내년엔 적자 보전액이 4조 원으로 역대 최대다. 여기 보시면 공무원연금이 적자가 나니까 세금으로 좀 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한 1조 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내년 예정되면 지금 4조가 훌쩍 넘어가죠. 올해도 뭐 한 2조 5천억 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국민 부담이 되는 거죠. 적립금이 바닥이고 적자가 눈덩이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정부와 정치권은 개혁 자체에 손을 놨다. 대선 주자들도 별다른 얘기는 아니다. 물론 일부 대선 주자, 야당 대선 주자가 이거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를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른바 유력 주자들은 별 얘기는 안 해요. 다음 보겠습니다. 공무원 군인연금 적자 메우는데 올해 세금 7조 들어간다. 2년 뒤에는 사학연금도 적자로 돌아선다. 결국 또 메워야 된다는 거죠. 보험료율 인상 등 개혁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주홍 교수님. 네. 사실 예고가 된 거죠, 이런 거는요. 예, 맞습니다. 2025년까지 가면 아마 전체 누적 적자가 11조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건 개혁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했었어야 됩니다. 더 내고 덜 받으셔야죠.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 정부의 보전으로 이 적자를 메우고 있는 이 구조가 상당히 부조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연금 논의가 2015년도에 잠깐 됐었습니다. 예. 그 연금 논의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원래 공무원 부담률이 15% 이상이고 지급률이 1.5% 정도로 높이고 낮췄어야 돼요. 전문가들 전망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2015년에 했던 게 부담률이 9%, 지급률이 1.7% 정도. 그러니까 여전히 못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조정을 했는데 아주 살짝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조금만. 그리고 그게 무려 6년 전 일입니다. 지금 아예 논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앵커님 말씀처럼 이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야 되는데 뭐 야당에서는 유승민 후보, 여당에서는 박용진 후보 정도만 내고 있고 유력 후보들은 아예 입 자체를 내지 않고 있는 거는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저는 표를 의식한 의식이 아닌가. 이거 괜히 얘기해봐야 이른바 표에 도움 안 된다. 네, 이겁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런 당리당락이나 아니면은 정치공학에 휩쓸리지 말고 이거는 개혁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네. 결국은 대선 다 끝날 때까지 이와 관련된 대선 공약은 제대로 안 나올까요? 대선 때는 저 공약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 뭐 공무원이 뭐 100만이 넘고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명이 될 지금 여기 텐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뭐 사학연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예, 얘기들이. 뭐 누가 그것을 개혁하면서 손에 피를 묻히겠습니까? 이게 사실 정치가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수요 공급만 봐도 연금은 앞으로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뻔한데 예. 지금 모든 분들이 뭐 저희 장인도 지금 거의 뭐 20년 넘게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 앞으로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통 한 사람의 공무원이 연금을 30년, 40년씩 받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뭐 저희 집 사람도 공무원인데 한 10년 뒤에 퇴직을 하면 또 40년, 50년 받고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메꿔주겠습니까? 예. 지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인데 지금 그 공무원들이 그만큼 책임을 지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된다. 지금 받고 있는 분들도 조금 적게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연금 불입하고 있는 분들도 요율을 올려야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 없이 어떻게 연금을 받겠습니까? 저는 당장 이게 내후년 그 후년이 되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될 터인데 예. 정말 그렇다면 공무원들만 사는 사회가 될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갖고 공무원 연금 그리고 군인 연금, 사학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빨리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른바 이제 국민연금과 통합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뭐 그것은 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더라도 보험료율을 올리고 그리고 지금 수급자들이 받는 액수를 지금부터 줄여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 연금 자체가 기반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연금 적자라는 얘기가 뭐 한두 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갈수록 이제 이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금액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다음은 나라 밖 소식 좀 보겠습니다. 일본인데요. 일본 총리가 좀 바뀔 예정이에요. 지금 총리가 이제 그만둔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전 스가를 만든 파벌 정치. 이번 판은 아베 퀴즈가 흔든다. 파벌 정치. 일본은 집권 자민당 내에 파벌이 뭐 유명하죠. 여기 보면 파벌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니카이파, 호소다파, 아소파. 여기 상으로 보면 호소다파가 숫자가 제일 많아요. 제일 센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 파가 뭐 아베를 지지하고 아베가 또 누굴 지지하는데 아베가 눈여겨보는 6명의 인물이 나와 있어요. 지금 쭉 보시죠. 근데 여기서요 눈길을 좀 끄는 거는 여성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성 정치인도 일본 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아베 강성 우파 다카이치를 지지한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나올까 이겁니다. 지금 여기 인물 사진이 있죠. 여기 보면 이 아베가 지지하는 다카이치 이분이 여기 계신데 이분 옛날에 뭐 관료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 장관급도 지내고. 근데 아주 강성 우파랍니다. 일단 이런 내용입니다. 배조 교수님. 네. 일단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총선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자민당의 위기여서 이 선거를 이끌어 나갈 얼굴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얼굴로서는 역시 이제 대중적인 인지도 플러스 인기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다카이치 강성 우파거든요. 그런데 파벌은 없습니다. 여성인데 강성 우파여서 굉장히 나름대로 좀 인기를 끌 소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베가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